자, 그러면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 명령 및 정지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정답은 2번이죠. 피고인이 정지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거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이니까 안 되겠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고, 3번도 우리가 봤던 질문이 되겠고요. 요 정지재판 청구 기간은 7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정답은 4번이죠. 앞서에 더 제척원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건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정지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가 없고요. 2번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고,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정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로 해야 되겠어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4번이 되겠습니다.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 아니라 뭐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7일이라고 하는 것. 정지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정지재판 청구는 항소심에 취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대목이 틀린 거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 1번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 약식 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은 김모 씨는 통사의 공판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고자 한다. 위 김모 씨가 취할 수 있는 불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정답은 3번이죠. 포기할 수 없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속권 대리행사자, 누구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정지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역시 이것도 3번이 정답이네요. 여기 이 대목이 없죠. 피고인이 정지재판을 청구한 사건, 이거죠? 이때는 약식명령보다 중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 당시 문제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을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원이 약식명령을 적당하다고 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공판 절차에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때 약식명령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용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약식 절차는 서면시입니다. 서면시입니다. 부본을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피고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송달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벌금, 과료, 몰수죠. 벌금, 과료, 몰수. 물론 이거는 선고형입니다. 처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징역이나 금고가 필요적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벌금, 과료, 몰수에 그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취하가 아니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게 되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거. 어제 봤던 내용이 됩니다. 요거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여자 진술권이었었죠? 그때 출석하지 않게 되면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예, 역시 이때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적용이 없어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약식 명령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항소심에서는 취할 수 없는 거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건 맞는 질문이 되어 있고, 예, 선고할 수 있다. 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예, 제1심이죠. 사실심이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예, 요 4번. 만약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고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즉결심판 절차. 자,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데 1번이 틀렸죠. 형법상의 범죄도 대상이 됩니다. 즉결심판은 뭐죠?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이에요. 벌금, 구류, 과료. 여기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그 중에서도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 사건은 구류가 아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거, 기판형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예, 역시 정시재판 청구 기간은 7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죠. 예, 즉결심판 절차에서도 자백의 보호법칙,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거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10조, 그 다음에 312조, 그 다음에 313조 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라고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예.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백의 보호법칙이에요. 자백의 보호법칙.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진술서 등 요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났냐면 이게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건이 무죄나 면소나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면 예, 선고할 수 있어요. 굳이 벌금, 구류, 과료를 꼭 선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입니다. 경찰서장은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 이게 정시재판 청구 사유가 되느냐 이건데 이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허용되는 형사사건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는 거. 예. 자백의 보호법칙은 적용이 없다는 거죠. 예, 즉결실반을 경찰서장에 청구했는데 즉결실반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기각해야 되는데, 이 경우 경찰서장에게는 정치반 청구권이 없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이 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1번이 틀렸죠. 예, 경찰서장은 송부하지 정치재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형은 뭐죠? 법정이 아니라 선고형 내지 처단형이다. 이때 필수형이 아니라 선택형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직권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에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예,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구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건 피고인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 면소 공소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대상이고 2번은 자백의 보관 법칙이 적용이 없다는 것이고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건데요. 자, 1번이 틀린 질문이죠. 예, 앞서 했던 것처럼 선택형으로 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는 참고해 주시죠.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 예, 판사에게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 1번주의가 적용이 없는 거예요. 예, 구류 빼고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심판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하나 더 왔나? 예. 다음, 직결심판에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1번이 정답이 되죠. 예,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불속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 이것이 아니라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죠. 예, 7일 이내 정신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송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구류에 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네, 맞고요. 요거는 형의 종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예,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느냐 이건데, 증거를 즉결심판 청구하면서 같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증거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요거죠. 제정하는 증거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 예, 제정 증인에 대한 뭐 증인신문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구류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명령.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거는 2번이 틀렸어요. 원래 이 배상이라고 하는 건 손해배상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되겠죠. 근데 신속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형사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피고 사건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소속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배상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요 대목이 틀린 거죠. 유죄 판결의 선고와 관계없이에요. 자, 해설을 보실까요? 예, 이렇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그죠? 관계없이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배상 명령의 범위입니다.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예요. 그러니까 간접선이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이건 신청과 직권이 모두 가능하고요. 예, 이 배상명령 신청 각각 결정이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다. 예, 이거 특례법 제32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쨌든 민사소송이 또 있기 때문에요. 예. 자, 2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직권으로 할 수 있고요. 무죄 면소 또는 공소를 재판할 때에도 배상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제1심 또는 2심이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죠? 직권이나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피고 사건의 범죄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유죄 판결할 때 물론 예외적으로 합의를 해놨다면은 그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했다면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사실심이죠.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4번이 틀린 질문이 되죠. 불복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고요. 예, 상대방은 피고인이죠. 따라서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의 인락이나 화해는 할 수가 없고, 예, 주문의 표시에서 가집행 선고도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건데요. 자, A를 볼까요? 예,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유죄 판결할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이건 틀렸고, 요 기대이익 상실, 앞서 배상의 범위는 뭐라 했어요? 직접 손해, 예,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죠. 우리가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자료는 이제 정시적 손해가 됩니다. 그러면 치료비라고 하는 일시이익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적 피해와 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일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내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거죠. 예, 그런 이익을 청구할 수 있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조문에는. 예. 그래서 기대이익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했던 것처럼 사실심, 변론종료 C까지, 즉 2심까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복할 수 없고요. 예, 이때는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가 분명한 경우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즉결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상명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이건 2번이 틀렸어요. 예,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고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맞고요. 이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배상명할 수 있다. 이때 유죄 판결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2번 틀린 것은 뭐냐? 여기서는 3번이 틀린 거죠. 앞서 했던 것처럼 기대 수입의 상실에 대해서 배상명할 수 있다. 요 대목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소송기로 열람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 피고인이나 증인신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련 문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진술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이건 1번이죠, 당연히. 어디가 틀렸어요? 직간접적인, 이게 틀린 거죠. 예, 각하 결정도 할 수 있고, 증인으로 나왔다면 구수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차로 오셔서 배상명령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거는 3번이 됩니다. 예, 여기 인지를 첨부하라 되는데 인지 첨부하진 않아요, 이것은요. 자, 그 다음에 예,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배상의 범위가 되겠고, 예, 공판기일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때는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심리로 오셔서, 자, 잘못된 것은 뭐냐? 정답은 3번이죠. 신청인이 출석하여야 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3번이 틀린 거죠. 자,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항소심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예, 배상 신청의 취하, 이거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 맞고요.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2번이 틀렸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예, 공판기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이거는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으니까 예, 꼭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는 배상 신청할 수 없으며, 배상 신청은 민사소송의 소재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 예,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 명령에 대해서만 예,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맞는 질문이 됩니다. 조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출석 의무가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했다. 그리고 무죄 면소 공유하겠다면은, 그럼 이건 배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죄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 정보를 본단 말이에요. 예, 배상 명령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7일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역시 1번이 틀렸어요.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출석 의무가 있다. 예,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확실히 심리해 봐야 되죠. 따라서 이럴 때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요. 예,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거 앞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명령의 재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배상명령이라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렇게 2번이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형사법원에서는 배상명령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자, 1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이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고, 즉시 항고 제기기간은 7일 이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선고와 불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이거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배상 신청 인용 결정은 언제 확정되느냐? 배상명령 정본 송달 후 7일이 경과하면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럴듯하죠? 예, 송달 후가 아니라 선고 후예요. 선고 후. 자,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배상신청 각하결정 일부 인용 결정은 선고 후 즉시 확정되며 배상신청 인용 결정은 선고 후 7일이 경과하면 예, 확정된다. 여기서 선고 후 7일이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송달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예, 당연히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으면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죠. 그리고 상소심의로 이심되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일시이익이죠. 요거는 제외된다는 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하나 일부 인용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예,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지문이죠. 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면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신청 외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문도 틀린 것이고요. 배상 신청인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이 틀린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교재를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어요. 상당히 좋은 문제집인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도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적어도 근거 조문이라든지 근거 판례가 정말 거의 빠짐없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약식 절차와 관련돼서 2017년 12월 19일 개정법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표현보다는 형종 상향 금지원칙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중한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신에 뭐죠? 그 이유를, 그 양형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점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또 부담스럽고 또 지루한 싸움이기도 해요. 올해처럼 특히 여름이 무덥고 길게만 느껴질 때는 더더욱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공부 시간을 좀 적절히 조절해 가는 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두 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쉼 없이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그 수험 계획을 세우시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당히 좀 쉬는 시간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 또 하루에서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생각 같아서는 막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한 타임을 너무 길게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요 사이로 잡게 된 겁니다.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래서 한두 타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습하시는 거. 한 번만 딱 보고, 지나간 것은 누구나 다 다시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해야만 합격하실 수 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다, 책에 정답이 체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지문을 말이죠. 기본서 보듯이 자꾸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왜 틀렸지? 그 이유가 뭐지? 라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 저 책 기웃거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주관식과 달리 객관식 시험 같은 데서는 한 권의 책을 정말로 반복해서 보시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늘 전해주는 말이 있는데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1은 같은가. 이건 뭐냐면 한 권의 책을 3번 보는 경우하고 3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경우가 같은가. 이걸 얘기하거든요. 제가 수험가에 오래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인데 한 권의 책을 3번 보신 분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른 과목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른 과목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